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9년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열림위생사 제3판 대표저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위생사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해 2023년 위생사 식품위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 위생사 시험 과목 같은 경우도 식품위생도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실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출제 경향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를 좀 봐주시면은요. 자, 우리 우선 시험 과목이 있죠. 여러분, 시험은 크게 필기 과목,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1교시, 2교시가 필기고요. 3교시가 실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1교시 과목에는 위생학의 법령이라든지 환경위생학, 위생곤충학 이런 과목들이 1교시를 차지하고 있어요. 3과목을 보거든요. 1교시 때는. 그래서 3과목 합쳐서 105점. 105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5문제를 여러분들이 1교시 과목을 몇 분 만에 푸셔야 되냐면요. 90분이요. 90분 만에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장황하게 긴 문제가 안 나옵니다. 정말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5문제를요, 90분 동안 다 풀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고 시간이 보통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들어가면 공중보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식품위생이 나오죠? 식품위생 2과목 합쳐서 75문제를 보게 되는데, 이 75문제는요, 65분 만에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개 합쳐서, 그래서 1, 2교시 합쳐가지고 총 5과목 18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우선 과락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40%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요.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40문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 16문항 이상은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식품위생은 16문항보다 적게 맞을 확률은 정말 적다 보시면 돼요. 웬만큼 공부하면 훨씬 높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과락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전체 180점 만점에, 필기 180점 만점에 60% 이상을 맞아야 돼요. 60% 이상을 맞아야지 우선 필기 합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에 대한 점수가 합격 선에 있는지 아닌지가 다뤄지기 때문에요. 우선 필기 1, 2교시 합쳐서 60% 이상이면요, 108점이에요. 그래서 108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우선 필기 합격입니다. 필기 합격.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비율을 보면은요,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비율이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요. 정말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실기 때문에 떨어져요. 분명히 필기에는 108점 이상을 맞았는데 실기에서는 60%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게 두 번째. 제일 많은 게요, 이거요. 필기가 60% 미만이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불합격의 거의 대다수는 필기가 60% 이상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108점 이상이면 그 108점 이상인 사람들만 한해서 실기를 점수를 매겨요. 실기는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40문항, 40점 만점에 60% 이상. 자, 그래서 24점이죠. 그래서 24점 이상을 합격을 맞으면은 두 개가 다 60% 이상이면 합격하게 되는데요. 이 40문항이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과목.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항이요, 순서가 항상 똑같아요. 과목의 순서가. 그래서 제일 먼저 환경위생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곤충이요.
이렇게 해서 3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환경위생 문제가 끝나면 식품위생이, 식품위생 문제가 끝나면 곤충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15번부터 28번 정도까지가 식품위생 문제입니다. 실기에서 15에서 28번 문제까지가 보통 실기에서 이 식품위생인데 1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항상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오는 문항수 항상 똑같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위치 항상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과목을 이렇게 합격하려면 어떻게 되든 60% 이상을 맞아야 되잖아요. 필기, 실기 다. 합격률을 보면은요, 오늘 나눴던 거기 프린트 합격률이 쭉 나와 있죠. 작년에 합격률이 엄청 높았어요. 제일 높았었거든요. 60%가 넘어가요. 보통 여러분 위생사 합격률이 60% 넘어가는 경우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극히 드문데 작년에 워낙 시험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된 편이었어요. 쉽게 출제되어서 60%가 조금 넘었고요. 보통은 40% 내지 50%예요. 근데 간혹 정말 거기 보면은 40회 때 그리고 35회 때 30%일 때 있죠. 이럴 때는 맨날 엄청 어려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실기가 좀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필기가 어려웠다든지 두 개가 다 어려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합격률이 떨어진 30%가 나오고요. 이것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30%대 합격률을 보이는 경우도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은 40%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위생사가 40에서 50%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되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서 합격률이 낮은 거지 제대로 공부하시면요 충분히 좋은 성적을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중에 식품위생이 필기에선 40문항, 실기에선 14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 보세요. 자, 필기 우리 앞으로 우리 이렇게 어디에서 시험 문제를 낼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게 있거든요. 공청회 자료를 제공한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출제 영역을 보면 총 7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필기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런 거기 필기 보면은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 보통 2문제 출제가 됐는데 작년엔 좀 많이 나왔어요.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파트에서는 보통 7,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6문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영역 합쳐서 보통 13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서 많이 나오면 어디 한 군데서 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출제 영역 중에서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파트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식중독. 그러니까 평균 16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거의 16문제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잖아요. 그게 다 식중독에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식중독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감염병, 기생충에서 우리가 식품과 질병 파트로 집어넣는데요. 감염병에 보통 5, 6문제, 그 다음에 기생충에서는 2, 3문제가량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첨가물에서 한 4문제, 그 다음에 GMO 방사선에서 항상 1문제. 근데 그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건 어떨 때는 그 방사선 조사가 시험 문제가 나고요. 어떨 때는 GMO가 나오는데요. 2020년, 2021년은 다 방사선 조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작년에는 GMO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방사선 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GMO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해썹은 항상 2문제가량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봤더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파트가 바로 식중독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 영역이 5군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거의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편이죠. 누구보다요. 필기보다는 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을 필기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수업의 기본은 필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업을요. 필기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필기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기를 공부를 할 건데 필기가 우리 8주 수업이잖아요. 8주 수업 중에서 필기가 6주. 그러면 실기는 몇 주밖에 안 해요? 2주밖에 안 해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필기와 실기가요.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필기 공부를 하면서 그냥 실기 공부가 거의
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필기에 나오지 않았던 일부, 그리고 그림, 사진, 그래프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보는 게 실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는 2주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필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 뭐 이 균이 그람 음성에 포자를 만들지 않는 간균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3% 염농도를 좋아하는 호염균이고, 그리고 얘가 편모가 있긴 한데 편모가 딱 하나밖에 없는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다. 이런 걸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필기에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람 양성균이다, 뭐 2번 구균이다, 뭐 3번 뭐 포자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가 나와요. 그럼 뭐 3% 호염균이다? 그럼 그게 맞는 답이겠죠. 그럼 필기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실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그림이나 사진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사진이 나왔어요. 그림이 나왔어요. 간균의 모양에다가 딸랑 하나 있는 편모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균이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죠.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장염 비브리오. 그럼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는 거의 필기에서 공부가 거의 끝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사진, 그래프 이런 거는 실기에 가서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 실기 이렇게 우리가 공부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는요, 기본 이론과 함께 문제도 볼 건데, 그럼 여기도 이제 뭐가 기본이냐? 기본 이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 이론이 되게 탄탄하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위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들을 강조해서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요, 솔직히 우리 문제집에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죠. 답 그리고 설명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경량만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게 영양사의 식품위생 문제가 따로 있고요, 위생사의 식품위생 문제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문제의 출제 경량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 경향을 파악하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은 거의 기본 이론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 이론하고 문제 경향을 파악을 했으면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프린트물이 나가긴 했는데 오늘은 뭐 출제 경량 파악하고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요, 뭐가 나갈 거냐면 복습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자, 이 복습 프린트물은 뭐냐면은요,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문제들을 미리 풀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요, 항상 3강씩 끊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문제 프린트, 어디지? 거기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미리 출력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습 프린트물을 풀 적에는요, 되도록이면 책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험 문제 나오는 주로 경량의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듣고 문제 경량 파악하고, 네, 복습 프린트물을 활용을 해서요, 요 사이클을 돌려주게 되면은 완벽하게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경량이라든지 주요 내용들은 다 기억이 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식품위생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식품위생 책 한번 펴주실까요? 자, 펴보면은 430페이지부터 시작인데 그 전에 차례 나와 있죠. 근데 그 차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우리 그 식품위생 시작 거기 차례 보면은 챕터가 총 5개로 되어 있죠. 우리 분명히 출제 영역 7가지 영역 아니었어요? 필기 7개의 영역이었는데 지금 5개 파트로 좀 줄여놨죠. 왜냐하면 식품위생 개요 파트가 내용이 별로 많지 않고요. 해썹이라든지 GMO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쪽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분량이 적어서
챕터 1에 다 넣어놨어요. 식품위생의 개요, 해석, GMO요. 그래서 보통 이 챕터 1에서 평균 4점이 출제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특이하게 7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챕터 1을 공부하면 7점을 맞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 4점에서 7점 정도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4점에서 7점. 그다음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는 또 방사선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통 평균 보면은요. 적으면 6문제, 많게는 9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식중독 파트는 그대로 뭐 우리 15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식품과 질병, 감염병과 기생충 파트는 8문제, 그리고 식품 첨가물은 항상 4문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첫 번째 영역도 은근히 어때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조금 더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첫 번째 챕터가 식품위생의 개요, 그리고 해석, 그다음에 GMO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식품위생 교육 파트에서 보면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건 2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정의 하고 그다음에 위해 요인 분류.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독성 검사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작년에는 여기서 2문제, 여기서 2문제. 그래서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요. 4문제가요. 자, 그래서 보통은 2점 정도인데 작년에만 유난하게 4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2문제 출제가 되고 GMO는 아예 안 나오거나 1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는 1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작년에는 총 7점이 배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 개요 파트부터 하나씩 들어갈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 개요 파트에서는 식품위생의 정의, 그다음에 위해 요인의 분류, 그리고 독성 검사 요걸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게 식품위생의 정의죠. 자, 정의 봐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 430페이지. 자, 여러분 식품위생의 정의 나와 있는데요. 뭐 그러면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그래서 이 식품은 그냥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바로 식품위생의 정의예요. 자, 그럼 여러분 식품위생의 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 정의를 알아두시면 돼요. WHO의 정의하고요. 또 하나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공부하실 적에는 식품위생의 정의는 2가지를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는 WHO의 정의하고 아니면은 식품위생법의 정의. 둘 중에 하나가 보통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보통 정의가 나올 적에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딱 한 번 예외적으로 다른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1번에 있는 거기 보세요. 어원이요. 식품위생의 어원. 여러분 식품위생, 위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장자요. 그래서 장자편에 보면은 위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이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2013년도에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나오나 했었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위생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 장자.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의 정의를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WHO의 정의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 2가지 봐두시면 되는데요. WHO의 정의가 바로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보통 이런 거 가로넣기 잘 나옵니다. 가로넣기.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는 2018년도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는 거 식품위생의 정의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WHO의 정의하고요. 식품위생법의 정의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우선 WHO의 정의를 먼저 확인하시면은요. 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과일이나 채소는 기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는 단계부터. 그래서 식품을 제조,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요. 마지막에 사람이 뭐 할까요? 섭취를 하는 거죠.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죠. 자,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건 WHO에서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에서부터요, 사람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를 다 관리를 하는데, 이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건전성, 그리고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육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로넣기는 이런 데서 출제가 됩니다. 하나 가로넣고 여기 들어갈 말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위생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셔야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있는 정의에는요, 대상이 잘 한정되어 있어요.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법에서는 대상을 잘 확인해 두시면 돼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에서는 이 대상을 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식품위생법 보다 보면은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식품 등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뒤에 생략된 게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은 식품뿐만 아니라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 다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 확인해 두시면 되죠. 자, 그다음 식품위생의 목적인데요. 이 목적은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있죠? 자, 이 프린트 뒷장에 보면은 식품위생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법규 바뀐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조금 일부 정말 한 끗이 바뀌었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자, 이건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이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두면 돼요. 자, 식품위생의 목적은 뭐냐?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위해를 방지를 해서요. 식품의 영양의 질적 향상, 양이 아니라 질을 향상하는 거예요. 품질을. 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요. 국민 건강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위생에선 보건을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의 목적을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게 있다 그랬죠.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해야 될 게요. 바로 위해 요인. 아주 단골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을 방지한다라고 했는데 그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보통 여기에 있는 분류는요. 생성 요인별 분류예요. 얘가 어떻게 생성이 된 위해 요소냐? 그거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해 요인을요.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 분류합니다. 유기성 내지는 유인성. 그래서 이 분류 문제는 정말 단골이에요. 내인성도 나왔고요. 외인성도 나왔고요. 유기성도 출제가 다 됐던 것들이에요. 작년에는요. 내인성도 나왔고 외인성도 나왔어요. 외인성 식중독 파트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자, 그래서 요거 분류 문제 정말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 게 내인성인지 분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보기가 구체적인 종류가 나와요. 보고독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보고독이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내인성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부터 식품이 갖고 있는 독소를 가지고 내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인성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뒤에 나중에 식중독에 가서 공부할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왜 식물성 자연독, 왜 감자 싹이 난 데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든지 독버섯에 들어있는 독성분이라든지 덜 익은 매실에 들어있는 독성분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뭐 동물성 자연독 하면 보고독이라든지 조개독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죠. 보고독, 뭐 솔라닌, 감자에 들어있는 솔라닌, 버섯독, 조개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기로 잘 나오는 것 중에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에서 보기에 잘 나오는 것 중에 식물성 알칼로이드라는 성분들이 있어요. 식물성 알칼로이드. 자, 이 식물성 알칼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버섯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무스카린 같은 애가요, 알칼로이드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버섯에서 독성분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식물성 알칼로이드 이런 형태로 보기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알칼로이드 이런 단어가 나와도 이거는 내인성 이렇게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로 나오는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기로 잘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식이성 알레르겐. 왠지 식이성 알레르겐 하면, 그다음에 식물성 알칼로이드 하면 좀 분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애들은 따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은데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식이성 알레르겐이에요. 여러분, 식이성 알레르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복숭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있죠. 원래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식이성 알레르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독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내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이 2022년이죠. 근데 그 전에 2019년에도 또 최근에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거의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인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외인성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던 성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 뭐 식중독균 같은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이런 곰팡이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경우도 외인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화학성 물질도 다 외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해 첨가물, 잔류 농약, 그 다음에 유해 금속들, 항생 물질, 그 다음에 방사능 물질. 왜 그 원전 사고 터졌을 때, 일본의 원전 사고 터졌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도 외인성이죠.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죠, 식품에.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는 다 외인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되게 특이한 유기성, 유인성이 있어요. 자,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 중에, 제조하는 과정 중에, 가공하는 과정 중에, 유통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식품 자체가 갖고 있으면 내인성, 외부에서 오염이 되면 외인성, 근데 중간에 만들어지면 유기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기성 유해 요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기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보기가 중에 잘 나오는 게 산화유지, 산화된 유지. 그러니까 신선한 기름에 안 들어있는데 기름이 산패가 되면 생성되는 유해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산화유지, 가열 산화유지 뭐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탄 음식에 들어있는 발암성 물질이 있어요. 음식이 타게 되면 만들어지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벤조피렌이에요. 보기로 잘 나옵니다. 얘도 한번 답으로 나온 적 있어요. 벤조피렌. 그 다음에 또 보기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감자 있잖아요. 감자를 고온으로, 감자 같은 애들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또 유독물질이 있어요. 감자를 높은 온도로 조리할 때 생성되는 신경 독소 물질 아크릴 아마이드. 보기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기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햄 같은 거 있잖아요. 햄, 베이컨 이런 거 제조할 때 색깔 예뻐지라고 발색제라는 걸 넣었는데 이런 발색제를 넣는 순간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햄이나 베이컨을 제조할 때 만들어지는 발암성 물질 니트로사민. 이런 애들이 보기로 잘 나와요. 다른 애들도 나오지만 다 특히 얘네들이 보기로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유지, 산화된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그 다음에 감자 같은 데서 발생하는 아크릴 아마이드, 그 다음에
햄 제조 시 만들어지는 니트로사민, 이런 애들이 특히 보기로 잘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책에 있는 과산화물, 이게 바로 산화된 유지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메탄올, 여러분 이거 과실주 담글 때요. 과일 가지고 술 담을 때 만들어지는 유독물질이 바로 메탄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간에 생성될 수 있는 유기성 유해 요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문제들은 다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2022년에는 내인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2019년에도 나오고. 그러면 외인성은요 2020년도에. 그러면 유기성은 언제 나왔겠어요? 2021년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번갈아 가면서 정말 잘 나오는 게 유해 요인 분류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 봐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 식품위생 WHO 정의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내인성 유해 요인 하나 찾아라, 벌써 여기서 2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작년에만 좀 특이하게 2문제가 여기서 출제됐고, 일반적으로는 1문제 정도 여기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이 안 했죠. 딱 뭐 한 페이지 정도 했는데 그 한 페이지에서 반드시 1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3번째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요, 독성검사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독성검사에서도 보통 평균적으로 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여기서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옆 파트에서 봐야 될 거 3번째, 독성검사.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독성검사. 자, 우리 독성검사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로 일반 독성 시험을 하긴 하는데, 보기에는 특수 독성 시험도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거기 2페이지에 보면 독성검사는 일반 독성 시험하고요, 특수 독성 시험으로 나눠져요. 일반 그러면 독성 시험은 뭐냐면 기간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우리가 짧게 보냐 길게 보냐에 따라서 급성, 아급성, 만성,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자, 그다음에 특수 독성 시험은 뭐 특이한 걸 검사하는 거예요. 자, 변이원성 시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시험. 그 다음에 암을 유발하는지 알아보는 발암성 시험. 여러분 최기영성은요, 기형아 유발작용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식시험, 번식시험 내지는 생식 독성 시험은요, 우리 생애주기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간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거를 검사하는 건 특수 독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는 보통 일반 독성 시험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독성 시험 3가지를 분류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급성 독성 시험. 그 다음에 2번째, 아급성. 그리고 마지막, 만성. 그럼 여기서 주로 나오는 건 누구냐? 급성과 만성 독성 시험이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급성, 만성. 자, 그래서 급성과 만성 독성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급성 독성 시험부터 볼게요. 자, 급성 독성 시험은요, 시험 물질을 실험 동물에게요, 1회, 비교적 다량을 투여해요. 한 번만 투여해요. 여러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딱 한 번만 투여해서 1, 2주간 관찰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짧게 보죠. 그래서 1, 2주간 관찰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험 동물에게 비교적 1회만, 딱 한 번이요. 1회만 비교적 다량을 투여해서요, 1, 2주간 독성 검사를 하는 거다. 어떤 독성이 나타나는지,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사하는 게 급성 독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뭐냐? 정의를 주는 거예요. 시험 물질을 1회 비교적 다량을 투여해가지고 독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이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1회만 투여하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급성 독성. 1, 2주 이렇게 짧게 보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급성 독성 시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회 비교적 다량을 투여해서 1, 2주간 독성 정도를 알아보는 거 급성 독성 시험,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급성 독성이 바로 이거잖아요. 1, 2주간 실험을 해서 독성의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독성의 정도를 평가할 때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가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독성이 강한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지표, 표현할 때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LDOC, 그 다음에 LCOC, 그 다음에 최소 치사량,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주로 이용하는 건 뭐냐? 요거라 보시면 돼요. LD50 요걸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LD50이 바로 반수 치사량이에요. 자,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쓸 수 있지만 주로 독성의 정도를 나타낼 때 표시하는 건 LD50 반수치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급성 독성의 독성 정도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지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사용하는 지표 뭐예요? LD50. 이게 2018년도 문제. 작년에 거꾸로 나왔어요. 독성의 정도를 LD50으로 표현하는 시험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LD50으로 표현하는 거 뭐겠어요? 급성 독성 시험. 그러니까 문제가 돌아가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거꾸로 물어본다든지 유사하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LD50 하면 뭐랑 관련이 있어요? 급성 독성 시험과 관련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두 번째 기억할 거는 LD50이 뭔지 알아두기. LD50이 뭔지 알아두기.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중 LD50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LD50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수 치사량 이렇게 있죠. 반수 치사량. 자, 여러분 반수 치사량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요. 실험 동물의 딱 얼마예요? 절반이요. 50%를 사멸시키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물 체중 킬로그램당이에요. 항상 킬로그램당 그람수 내지는 미리그램수로 표시를 합니다. 뭐 이건 다 당연한 건데 그런 애들이 다 보기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LD50 값이 작을수록 이건 어떤 의미냐? LD50 값이 작을수록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LD50을 한번 봤어요. A라는 물질은 LD50이 100이고요. B라는 물질은 LD50이 1이에요. 그러면 A는 실험 동물의 50%를 죽이는데 절반을 죽이는데 100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B는요. 1만 있어도 절반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훨씬 독성이 강한 거냐면 B겠죠. 조금만 있어도 절반을 죽일 수 있는. 자, 그래서 보통 LD50은 수치가 적을수록 독성이 강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LD50의 의미를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실험 동물의 50%를 치사시킬 수 있는 양, 동물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수, 그램수로 나타내고요. 얘는 낮을수록 독성이 강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로 구성해서 옳은 거 하나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성 독성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급성 독성. 자, 여러분 아급성 독성 시험은요. 기간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해요. 얘가 제일 어중간하죠. 급성과 만성의 중간 정도인데 동물 수명의 10분의 1 기간 정도를 검사하는 독성검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쥐 같은 경우는 1 내지 3개월 정도 검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이 애매한 기간 동안 왜 하느냐? 우리가 만성 독성 시험을 들어가면 연단위가 돼요. 근데 그 연단위 시험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성 독성 시험 하기 전에 예비 시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급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동물 수명의 10분의 1 기간을 검사하는 거고요. 만성 독성 시험에 예비 시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성 독성 시험이죠. 자, 이 만성 독성 시험도 마찬가지 소량씩 장기간 투여하죠. 얼마예요? 1, 2년.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량씩. 제일 중요한 건 뭐? 기간이죠. 장기간 1, 2년 투여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만성 독성 시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라는 건데요. 만성 독성 시험을 통해 가지고 보통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만성 독성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만성 독성 시험 왜 하느냐? 최대 무작용량 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맨날 그거예요. 다음 중에 최대 무작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독성 시험이 뭐냐?
이렇게 해서 벌써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최대 무작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 만성 독성 시험. 그럼 최대 무작용량이 뭐냐면은요, 우리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 최대 무작용량이라는 건요, 실험 동물이 평생 먹어도요, 평생 매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일일 최대 투여량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얘도 보통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 내지는 그램 수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한 거예요? 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동물이 평생 매일 먹어도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하루 최대 투여량,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만성 독성 시험을 통해서 구해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게 확인이 됐으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뒤에 뭔가 좀 더 따라붙어 있죠. 거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최대 무작용량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 사람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ADI를 구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ADI가 뭐냐? 일일 섭취 허용량이요.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 하루 섭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여기 약자로 쓰여 있는 것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LD50 하면 뭐였어요? 반수치사량이죠. 그 다음에 ADI 하면 뭐였어요? 일일 섭취 허용량이죠. 그럼 시험 문제가 이래요.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하는 거 뭘까요? ADI. 이렇게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LD50이 뭔지, 최소한 ADI가 뭔지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좀 전에 이랬거든요.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그랬냐면 ADI,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일일 섭취량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구해지는데 동물의 거를 인간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때 쓰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계수. 안전계수를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물의 거를 사람에게 적용할 적엔 항상 안전계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전계수 보통 사람하고 동물하고는요, 개체차가 있죠. 개체차 10배. 그 다음에 사람마다도요, 뭐가 존재하냐면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겠죠. 개인차 10배. 그래서 총 얼마를 사용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안전계수는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배. 자, 그래서 보통 100. 안전계수는 일반적으로 100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자, 그럼 이 ADI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뭐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는데요. ADI는 최대 무작용량을 안전계수로 나눠준 값,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최대 무작용량의 안전계수를 곱해준 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의 안전계수는 100이 아니라 뭐예요? 1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최대 무작용량에다가 안전계수를 나눠서요,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ADI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급성 독성, 만성 독성 구분해 두시고요. 얘네들을 각각 구하는 목적, 뭘로 표현하는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무작용량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 ADI 개념 파악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다 시험 문제 주로 출제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독성검사 지금 한 대서요, 한 문제, 평균적으로 한 문제 출제가 돼요. 한 문제 보통 나옵니다. 여기서 항상. 근데 작년은 여기서 몇 문제요? 2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독성 시험과 관련된 거 요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는 식품위생 개요 파트가 여기서 끝이잖아요. 근데 너무 분량이 적잖아요. 엄청 적죠. 그래서 여기다가 해썹과 GMO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다음 해썹과 관련된 게 이제 나오죠. 해썹. 여러분 해썹과 관련된 것도 보면 원래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내용이 많지만 솔직히 그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 핵심이 되는 내용만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해썹의 정의가 나와 있죠. 여러분 해썹 그러면은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요.
옛날에 이게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었거든요. 이젠 더 이상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항상 말씀드렸죠. 약자가 있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간혹 그런 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정의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정의 한번 보세요. 자, 이 해썹은요. 원료 관리부터 시작해요. 원료 단계부터요. 원료 단계부터 해가지고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모든 과정에서요. 위해성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걸요. 사전에 방지합니다. 얘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가정의 위해소를 확인, 평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해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썹의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해썹,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죠. 그럼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되어 있는 것들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그래요. 우리 쪽에서 나온 적이 없지만 영양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최초로 시행된 나라는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 자, 그래서 해썹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미국이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미국의 나사에서요. 우주인 있잖아요. 우주인을 위한 완전 무결한 식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초로 개발된 게 해썹이에요. 자, 그러다가 지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해썹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두 개로 나눠보면요. 이렇게 나눠져요. HA와 CCP로. 그럼 HA 그러면요. 하자드 어널리시스 그래서 위해 요소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CP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그래서 중요 관리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해썹은 위해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해 요소 분석하고요. 중요 관리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해 요소 분석, 말 그대로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중요 관리점은요. 이런 위해 요소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요.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들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해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썹을, 거기 모식도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해썹이라는 해썹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해썹 계획을 세운 대로, 제대로,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해썹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지는요, 선행 요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을 두 개를 묶어서 우리나라에서 선행 요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썹을 먼저 실행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요. GMP 여건 하에서 SSOP를 준수함으로써요. 해썹을 계획한 대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또 약자 나와요. 그럼 약자가 뭘 의미하는지 정도 파악해 두시면 돼요. 자, GMP 그러면요. 적정 제조 기준 내지는 우수 제조 기준.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적정 내지는 우수 제조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위생적으로 식품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위생적으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설비 조건을 의미를 해요. 시설, 어떤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설비가 갖춰져야 되는지 그걸 말하는 게 GMP, 우수 내지는 적정 제조 기준. 자, 그다음에 SSOP는 뭐냐면은요. 표준 위생관리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위생관리 절차. 자, 이 표준 위생관리 절차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위생관리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장 관리, 작업장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용수 관리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종업원 관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일반적인 위생 관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GMP, SSOP 얘네들을 묶어서 선행 요건 프로그램 내지는 지원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요 절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 있어요. 이 페이지. 종전의 위생관리 체계와 해썹의 차이점.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좀 시험 문제가 이것도 꽤 나오는 편인데 아직 위생사 쪽에서는 나온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위생사 예전에 해썹이 맨날 똑같은 문제가만 나왔었거든요. 예전에는 뭐가 주로 나왔냐면 순서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용어 정도만 맨날 나오다가 요즘 들어서 다양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응용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생사하고 영양사하고 둘 다 식품위생이 나오는데 식품위생 문제가 옛날엔 되게 틀렸어요. 근데 점점 겹치는 문제가 생기고 비슷한 문제가. 왜냐면 같은 이제 누군가 출제자가 비슷한 사람이 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되게 비슷비슷하는데 이런 것들은 영양사에 되게 흔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생사에서는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파악해 두시면 좋은데요. 한번 보세요. 자, 종전의 위생관리 체계. 그러니까 종전의 위생관리 체계는 GMP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위생관리 체계와 해썹이 다른 점. 자, 우선 첫 번째, 대상. 관리 대상이 틀려요. 관리 대상이 뭐냐면 우리가 해썹에서 위생 관리를 할 때 어느 부분을 관리할 거냐? 옛날은요, 완제품만요. 다 생산된 완제품만 관리했다면 지금 해썹은요, 아까 무슨 단계부터 관리했어요? 원료 단계부터요. 원료 단계부터 마지막 유통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공정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 빈칸에 채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공정이 관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방법. 어떻게 관리하느냐? 종전에 있었던 방법은요, 일이 터지고 나서 대처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조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의 능력. 옛날에 인전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인적이요, 인적. 인적 능력. 자, 어떤 사람이 필요했느냐면 옛날에는 실험실에서요, 미생물 실험도 하고 물리적, 화학적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해썹은요, 단순히 현장에서 온도 체크하고 시간 체크하고 농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누구나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숙련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문적인 숙련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전문적인 숙련원이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관리 요원. 그럼 누가 관리를 하느냐? 현장 근무자가요. 현장 근무자가 자기 일 하면서 온도 체크하고 시간 체크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장 근무자가 관리하는 요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험 분석 방법. 자, 보통 이때 해썹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온도, 가열 온도 뭐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방법들만 이용해요. 그래서 시험 분석 방법은요, 즉각적인 교정 조치가 가능한 방법들. 즉각적인 교정 조치가 가능한 방법들만 이용을 하죠. 그럼 여러분, 시간 체크하고 온도 체크하고 드는 비용이 어떨까요? 저렴해요. 자, 이런 것들이 종전의 위생관리 체계가 해썹과 다른 점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썹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남긴 했어요. 그게 바로 절차와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절차하고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설명이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그 본격적인 내용은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